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호흡과 방식, 톤앤 매너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몰라서 어렵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통화는 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뵌 건 오늘 처음이죠? 예, 그러게 처음 뵀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저희는 큰 채널도 아닌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참, 근데 이거 어디다 여쭤볼 데도 없어가지고요, 의원님께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과의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이전에 제가 봤던 것과 완전히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냥 육하원칙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나오면 정치하게 나오는 보도자료부터가 사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번에는 어떤 목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도자료보다는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번 부동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목표를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뭐 감히 제가 대통령 참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머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참모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거라고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님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내시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가끔은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경질했습니다, 이런 핑계라도 되려면 대통령은 가만히 계시고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시죠 하는 게 참모들의 의견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건데요. 중요한 정책일수록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중요하다. 예.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 드려서 이게 정치적인 지지를 조직해 나가고 공감을 획득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 일관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시장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거. 저 사람 진짜 하겠구나. 이 신뢰가 정책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계속 이제 본인이 직접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법을 바꾸거나 지금 네. 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법을 어떻게 바뀐다,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뭐 보도 자료가 나와야 그걸 보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할 텐데 아직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사실의 역량을 가졌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 지금 다주택자가 예. 이제 중과, 그러니까 양도세죠.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 것인지 아닌지가 네. 이제 관심이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매해 1년마다 중과 유예를 계속 해왔겠지. 맞습니다. 봐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올해 연초부터 중과 유예는 없다. 예. 이제 중과가 5월 9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팔 분들은 좀 팔아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의 논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지금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강남을 비롯해서 한 40% 정도가 매물이 지난번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거 늘었죠.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100주 만에 강남하고 용산 집값이 떨어졌어요. 하락했다는 네. 보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확고하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지금 나라를 바꾸고 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겁니다. 완전히 공급 절벽입니다. 그렇죠. 보통 지금 1년에 한 5만 호에서
6만 5천 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 보통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세훈 시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 완전히 공급 절벽에 부닥쳐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올해 들어갈 아파트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없어요. 예. 후년에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값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당장 예. 우선 우리가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은 올해 1월 29일 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6만 호 공급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요걸 포함해서 작년에 일단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투기 과일 지구 같은 거 지정하는 것들은 다 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우선 동시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좀 내놔라. 아. 라고 이제 정책 유도, 이건 넛지라고 하거든요. 예. 행정용어로 넛지를 통해, 왜냐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안 됩니다. 예. 중과가 되니까 세금 내실 거면은 갖고 계시고 중과 받기 싫은 분들은 매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피가 돌게 하는 아. 일종의 고육지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준비를 했었으면은 네. 지금 이제 다주택자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일단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전세와 실수요자들에게 매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고육지책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의원님 말씀 때문에 하나 제가 이해가 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가 정책적 변경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태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형태가 추진됐지만 이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넛지 말 그대로 정책적 신뢰감과 확신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를 기반으로 적어도 다주택자들이 이번에도 또 정책하다가 한 뭐 2년 뒤에 또 뒤바뀌겠지. 바뀌겠지. 네, 예, 그런 생각 바뀌겠지. 안 하고 예. 이번엔 진짜구나. 이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아파트 주채는 던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유도하려고 그래서 SNS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심리고 있죠.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예. 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어. 저 사람은 할 사람이야. 네. 이런 이제 신뢰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부 분들은 섭섭합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분명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듯한 메시지를 간간히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뭐 온화한 표현도 해주셨고 또 선거 유세 중에는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거 아니냐 원래 그런 말씀도 제가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MBC에 나와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뭐 통제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바탕으로 아마 뭐 내 집 장만하겠다는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도 조금 대출 땡겨서 아마 집을 장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신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국가 성장 전략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 뭐냐면 주가가 지금 6천을 넘어서 심지어 6,300까지 오늘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소위 반도체의 그런 이제 아주 정말 슈퍼 예, 사이클이 온 것뿐만 아니고 AI 시대나 정말 이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수출 국가로서 제대로 된 국가 성장 전략을 짜봐라라고 하는 기회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동산에 잠겨 있는 돈을 자본시장, 즉 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동자산 시장으로 대폭 옮겨서
이것이 정말 생산적인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가오는 한 20년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AI 시대에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젠슨왕이 작년에 왔다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가 되고요. 네. 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돈을 부동산에 투기적으로 잠겨놓고 있는 거, 네. 이거는 국가 성장 전략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이 시점에서 잘못하면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 그래서 연초에 5대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중에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주도 성장이고 예. 모두의 성장 아닙니까? 예. 그 기술주도 성장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 국가 성장 전략의 주춧돌을 놓는 그 중에 하나로 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주식시장 그다음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쪽으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2026년 1월 달까지 딱 1년만 가지고 보면은 네. 부동산에서 거둔 수입보다도 주식시장에서 거둔 수익이 1.5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유동자산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수익률이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출구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돈의 물기를 예. 바꿔야 될 때가 온 그런 정말 시대적인 상황 변화,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화, 이걸 네.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도 좀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모든 국가가 이 AI 대전환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도 같이 좌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있던 유유자금들이 대거 중시로 갈 수 있는 물꼬를 바꾼 것이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SNS 쓰신 글들을 보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요 단어를 쓰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안정화가 과연 대통령이 뭘 생각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다양하게 해석되거든요. 이 안정화를 가장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예전에 후보 시절에 얘기하시지 않았냐. 물가 상승 수준으로는 좀 안정되게 올라가는 거지 그 이상도 너무 그렇고 또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걸 거다.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참에 부동산을 확실히 때려잡아서 반토막을 내려고 하시는 거다. 이 안정화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정상화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저도 보고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안정화는 역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쪽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예. 그러나 너무 폭등해가지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널뛰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투기를 막 조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지를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과다해서 지금 고금리가 아직도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너무 이제 금리를 내든하고 생활비도 없고 예, 예. 빚에 시달려서 허덕허덕대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축소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의 부작용을 막고 그래도 건전한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정상화 뭐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고요. 예. 특히 중산층이나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그리고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산 축적 예. 이것도 역시 부동산도 아주 중요한 자산 시장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때려잡아 가지고 어떻게 아니 자본주의에서 자산 시장을 때려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전혀 그럴 수도 없고 네.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유동적인 자산 시장으로 보내자. 즉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7대 3 정도로 예. 7위 부동산이고 3위 유동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보통 4대 6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식시장도 이왕 6천 찍었고 네. 이제 뭐 8천 네. 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왔을 때 조금 이제 7이 한 6 정도 되고 또 6에서 뭐 한 5에 가까이 네. 이렇게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 기간 그리고 그 이후 기간까지도 즉 다음 정권도 가능하면은 이재명 정부에 이어서 네. 우리가 민주당이 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번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자본시장 그러니까 부동자본시장, 예. 자산시장, 유동자산시장의 포트폴리오도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자 이런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영배 의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 개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다주택자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채는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게 맞고 하나는 물려받았는데 뭐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한 3-4채 가지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아유 그래 뭐 처분해야 되라고 하시니 처분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2채인지 모르겠는데 매물을 이게 사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좀 없나 봐요. 네, 그 네. 이유가 이게 자금이요. 대출 지금. 문제가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의원님 오신다니까 아니 좀 사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난 예. 팔 건데 네, 네, 네. 그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이걸 살 건데 대출을 막아 놓으셨으니 이걸 어떻게 제가 팝니까라는 하소연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성북구 구청장을 8년을 했지 알죠.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나 주택은 사다리가 쭉 되어 있거든요. 예. 가장 뭐 위에서부터 비싼 곳으로부터 뭐 마용성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나 서울 외곽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세 월세까지도 네. 이렇게 쭉 이제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주택자들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순환이 되고 전체적으로 네. 피가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제 뭐 형국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투기적이지 않고 네.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충분하게 추가 정책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날 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해결이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강남의 가격도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또 이렇게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활기를 펴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투기 적 요소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우면 네.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라든지 아. 아니면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네. 데도 조금 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도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해 나가는 네. 여력이 저는 충분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하는 건 섣부르긴 한데요. 예. 우선 전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이런 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몇 달이라도 좀 간다는 걸 전제로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 드리면서요.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향후에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의원님 나오니까 여쭤봐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예. 이분은 투기도 한 적도 없고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하나를 장만했는데 요즘 덜컥 겁이 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유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게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A놈들 그렇게 땅값 올리고 집값 올려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는 분이신 거거든요. 근데 아니 보유세를 난 집 하나 있고 평생 내가 이거 하나 장만했는데 보유세를 도대체 어떻게 올리고 얼마나 올리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만 올리는지 이게 아직 얘기도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썰들만 많아서 어려운데 보유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는 사실 논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투기적 요소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네. 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예.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분 예. 그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샀다면 예. 그거는 나중에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전체적으로 투기적 요소들이 거품이 좀 제거가 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똘똘한 한 채 논란을 겨냥한 일부 예. 지역과 일부 대상지를 빼고 나머지는 보유세 논란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좀 논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대안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특히 50억짜리 한 채하고 네.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뭐 지방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한 40억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낸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타당한 고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뭐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투기적 요소를 잡으면서도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의해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지금 함부로 예. 이제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예.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서 일 잘하는 사람은 순서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말로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게임을 10분 남겨놓고 투입해야 될 작전이 있고 지금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10분 남으면 누구 투입할 거다 이렇게 네, 말하는 네.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카드를 네. 어떻게 만들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네. 또 그만큼 저희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박정호 교수님하고 네. 많이 소통해 주시면 네. 저희들하고 적극 그런 의견도 듣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마 좀 약간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작부터 공급에 친화적인 것들을 해줬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폭등을 안 할 텐데 어찌 보면 이번에도 공급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토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더 높인다든가 또 대출도 못하게 하니 누가 건설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책 나왔던 공급 대책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것 중에 지금 삽두어서 제대로 공사하는 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 공급도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진짜 부동산 안정화 이걸로 갈 텐데 공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대책이나 뭐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공급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공급 절벽의 주범이 누굽니까? 지금 5년간 서울시장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전임 정부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주택은 아시다시피 특히 아파트는 아무리 빨리 지어도 5년, 10년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최근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통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천 채밖에 없고 아파트가요. 앞으로 3, 4년간 공급 절벽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재명 정부에게 공급이 없다고 지금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다주택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왔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말 그러시지 마시라.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절벽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그걸로 피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요. 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제발 필리버스터 하지 마시고 네. 바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법이라고 그래서요.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요. 네. 이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 지금 공공재개발이 서울에만 해도 32군데가 있는데요. 예. 이게 속도가 안 나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새로 시작한 건데 예. 문재인 정부 거라고 해서 전임 정부에서 신경도 안 쓰고 오세훈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재개발 용적률 최대치에 곱하기 1.3을 할 수 있도록 예. 무려 30%를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법안이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인허가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게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뭐 내부 다툼이 있으면 인허가 때문에 10년이 걸리기도 예. 하거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확실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합원들 보호를 위해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자빠지면서 마지막에 공사비 한 30% 안 올려주면 공사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런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사 원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수요자들과 조합원들을 보호하면서 이게 속도도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들을 완비해 놓은 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법개혁 반대한다. 또 제가 내놓은 1호 법안인데 국민투표법 반대한다 이러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민생이 멍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와서 자꾸 부동산 가지고 대통령이 공급 안 한다고 공격하는 게 자가당착이라는 점 아시겠지요? 이 법 바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목을 걸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 시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도 빨리 하게 되고 내년까지 치면은 지금보다 훨씬 숨통이 트이게 되고 적어도 3년 좀 더 길면 5년 안에 확실하게 서울에 그리고 경기에 지금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띌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강북 지역과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토를 참 뭐라 할까요? 균형감 있게 쓰고 넓게 써야 뭐가 좀 잘 진행될 텐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남 3구만 다 쳐다보는 꼴이 되다 보니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25개 구 중에서 제대로 온전히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안 되는 듯한 인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일부 지역들 주민들은 아니 무슨 서울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도 아닌데 뭔 소리냐 이런 푸념이 있는 데도 있고 지방은 더더욱 말할 데도 맞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지금 전 고점 대비 부동산 시세도 회복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세가 중요한 맞습니다. 게 아니라 예, 예. 우리 동네가 조금 이제 우리도 활력 넘치는 동네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나머지 지역들 뭐 나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지난 한 50년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줬거든요. 전철역이요. 강남구가 31개, 송파구가 28개라고 그래요. 이야. 금천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예? 금천구가 4개밖에 안 돼요? 성북구에 12개거든요. 이야.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요. 강남 쪽으로만 전철역이 전부 노선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쪽. 그렇죠. 예. 강북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전철 노선 딱 하나 있는데 2호선인데요. 동그랗게 돌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맞아요. 강북에서 어디 단대 가려면 동대문 운동장 근처나 동대문역까지 와야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천구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북구를 거쳐가지고 청량리로 가는 예. 이 강북 횡단선 경전철을 그렇게 목 놓아서 하자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 때 하던 거를 오세훈 씨 때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전철을 비롯해서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 참 뻔뻔한 분이에요. 이번에 다시 출마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다시 강북 전성시대랍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게 왜
아니 그럼 이때까지 10년 시장하시고 최근 5년간 연속 시장하셨는데 본인이 강남시장이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네. 뭐 하다 이제 와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구호로 내 겁니까?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책임 있는 후보자들이 강북의 전성시대를 정말로 열 때가 왔다고 보고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데 인프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고밀 도심 복합 개발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 네. 내걸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강남, 여의도, 종로 세 군데에 몰려 있어서 예. 그래서 한강 주변 벨트가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와 주거가 매우 가깝게 되는 시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과 주거가 가깝게 공존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도시를 예. 도심에다가 만드는 것. 예. 이게 저는 핵심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신촌, 그다음에 동대문, 그리고 홍릉 이렇게 네 군데를 제가 도심 고밀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가 창동 상계 네. 그리고 은평구 그다음에 온수 네. 그리고 송파 네. 이렇게 네 군데가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지역들인데요. 예. 그 지역들도 그 인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 이제 이 관문도시로서 사실은 직주 근접 메가시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펴야 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핵심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관된 장기 강북 균형 개발 계획을 짤 수 있느냐인데요. 예.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반영돼야 되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도록 예. 구조화해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가진 세력과 시장을 뽑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아주 예, 알겠습니다. 야, 진짜 금천구가 지하철 4개라는 건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GPT한테 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예전엔 강남에 이사한 가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간신히 해서 살려놨는데 이제는 진짜 다시 한번 균형추를 다시 바로잡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절절히 들게 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이번에는 뭐 보도자료도 없고 대통령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역정을 많이 내셨으니까 부동산이 2%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의원님 모시고 여러 내부적인 내용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오늘 의원님 의견이 또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강북의 발달에도 관심들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거쳤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 성북구청장 당선이 2010년도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첫 번째 당선과 같은 쉽게 말하면 입사 동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작은 거지만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미션도 저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도 결국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고 저 민주당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민 생활을 요만큼이라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해결해내는 해결사의 리더십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손잡고 만들어갈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도 주시면 들으면서 정말 시민주권의 시대, 그런 국민주권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성북구청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2번, 국회의원 2번을 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까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종합행정가 해결사로서의 노력을 힘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원팀 민주당 경선을 멋지게 한번 정책 경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좀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것은
질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꼭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기 홍보대사 김영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뭐 많은 국회의원분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특별히 이번에 모시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던 영순이었던 이유가 정말 구청장님 출신이어서 그런지 실무에 그리고 행정에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어서 그 어느 분을 모셔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딱 귀에 박히게 말씀해 주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